네,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오늘은 대항해 역사 중에서 아메리카 쪽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로 간 최초의 유럽인이 아니다라는 건 이제 너무나 유명한 상식이죠. 제일 먼저 간 유럽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킹으로 보통 보죠. 아메리카로 간 바이킹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관건이 되는 지역은 여기입니다. 이쪽 캐나다 뉴펀들랜드 레브라도 이쪽 해안가 레브라도 해죠. 콜럼버스가 나중에 간 곳은 이쪽이잖아요. 바하마 제도. 사실 콜럼버스가 맨 처음에 간 건 아메리카 대륙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근처의 섬을 간 거죠. 대륙이 아니라. 나중에야 다시 재원정을 떠나면서 대륙에 갔다고도 하는데, 그땐 이미 동시대 사람도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뎠던 때였어요. 이제 바이킹이 정확히 콜럼버스보다 몇 년이나 더 빨리 아메리카로 간 거냐? 사가라는 게 있죠. 당시 아메리카로 간 바이킹들의 이야기가 사가로 전해지는 건데, 이 사가라는 거는 주로 북유럽 쪽에서 전승되는 여러 이야기들, 아이슬란드어로 이 사가라는 건 말로 전하다, 전해지는 것, 말로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기록하고 전승되는 그러한 것들이 사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 전해지는 사가들이 있습니다. 불탄, 냐레 사가. 이건 서로 다른 씨족들 사이의 복수 이야기를 다루는 거고, 대머리, 그림의 아들, 에길의 사가. 이건 이제 1240년, 엄청 오래됐죠. 그때 쓰여진 판본이 현재 파악이 되는 건데, 물론 얘기는 훨씬 전의 이야기죠. 그건 판본이 그렇다는 거고, 이건 스칼드라고 고대 북유럽의 시죠. 스칼드 시인이자 전사인 실존 인물, 에길, 스칼라 그림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에길이라는 사람의 가문이 원래 노르웨이에서 잘 나가는 전사 가문이었는데, 하지도 않은 일로 모함을 받고 아이슬란드로 이제 도망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에길과 원래 모함했던 노르웨이 쪽 세력들, 그들과의 아주 수십 년에 걸친 복수의 대서사시,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가 중에서는 이렇게 어디서 어디로 집안이 이동을 했다, 누가 갔다, 노르웨이에서 아이슬란드로 갔다, 이렇게 어디로 옮겨갔다, 이런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바이킹이 아메리카에까지 갔다라고 하는 사가가 전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사가가 대부분 실존 인물들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밑도 끝도 없이 지어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중엔 약간의 과장과 픽션은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제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아메리카로 갔다는 바이킹, 그 얘기가 나온 사가가 뭐냐? 대략 1200년대에 쓰여진 사가로 파악되고 있는 붉은 에이리크의 사가라는 겁니다. 당연히 붉은 에이리크라는 사람의 얘기이겠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에이리크 토르발드손이라는 바이킹입니다. 토르발드라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토르발드손. 이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에길 가문처럼 원래는 노르웨이 출신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토르발드가 누군가를 해쳤다는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아이슬란드로 도주해 와요. 아까 에길의 사가하고 구조가 똑같죠. 이게 대략 960년 경쯤 사건으로 보이는데, 근데 아이슬란드로 와서도 이번엔 그의 아들 에이리크가 또 어떤 사람 하나를 저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일을 저지른 건데, 부전자전 해서 이 사건 때문에 이 아이슬란드 군집 집단에서 이 아들 에이리크가 추방을 당할 위기에 몰립니다. 근데 이 난감한 상황에서 이 에이리크는 군별은 울프손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묘한 이야기를 전해줘요. 아이슬란드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또 하나의 땅이 있다. 내가 봤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결국 에이리크는 어차피 아이슬란드에서 추방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추방이 된다고 해서 그 전에 집안이 도망쳐 나온 노르웨이로 다시 백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일을 쳤는데. 해서 이제 과감하게 이 사람이 서쪽 항해를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게 된 땅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온 거죠. 여기가 아이슬란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아이슬란드잖아요. 여기가 노르웨이고
그린란드고. 그러니까 노르웨이랑 아이슬란드 거리보다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쪽이 오히려 훨씬 가깝죠. 여기는 대충 1000km가 넘어요. 1100, 1200 이 정도 되는데 제일 가까운 해안도. 근데 여기서 여기는 최단 거리로 치면 한 3, 400k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 여기를 못 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그렇죠. 해서 이제 이 에이리크가 어차피 아이슬란드에서 쫓겨나는 김에 일로 가서 살자. 이런 이제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린란드 개척이 시작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 그린란드를 본격적으로 개척하려고 했던 거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이 에이리크가 최초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전에 들은 얘기, 이 군별은에 서쪽의 땅을 봤다는 얘기를 먼저 듣고 이전에 또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스네뵘 갈티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네뵘 갈티는 978년으로 추정되는데 에이리크처럼 그린란드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스네뵘 갈티의 사가도 존재했었다고 해요. 다만 존재했었다는 얘기가 전해질 뿐 현재 실제로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붉은 에이리크의 사가는 전해지는 거고요. 근데 이 그린란드를 향한 최초의 바이킹 개척 도전자, 더 먼저 갔던 사람, 스네뵘 갈티. 이 사람 역시도 이제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려고 출발을 한 건데, 근데 이 인물은 배를 선원들과 몰고 가다가 그만 배에서 선상 반란이 일어나고 맙니다. 해서 스네뵘은 반란자들에 의해 피살을 당하게 되고요. 스네뵘의 배는 그 이후로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지의 영역으로 배를 몰고 나간다는 거,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뭐가 있을 줄 알고 가서. 캡틴 자신이야 확신에 차 있다고 하더라도 부하들까지 그렇게 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붉은 에이리크, 이 사람이 이 선배 스네뵘의 실패담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알았을 가능성이 크죠. 해서 스네뵘의 실패 원인 그런 거를 건너 전에 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반면교사로 삼았는지 개척 항해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철저한 계획을 짰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에이리크는. 해서 이제 이 에이리크가 그린란드 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이제 탐사를 하는데 이 그린란드 쪽 항로와 해안 지역을 탐사하는 데만 무려 3년 정도 시간을 들였다고 해요. 이게 붉은 에이리크의 사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해서 이 에이리크가 982년에 첫 탐험을 떠나가지고 이건 선배 스네뵘의 실패 4년 후죠. 그래서 이제 982에서 985년까지 그린란드의 항로와 해안가를 나름 철저히 열심히 탐사를 해서 상당한 정보를 모으고 그리고 다시 아이슬란드로 돌아와서 자기 혼자 그리고 고작 가족 몇 명만 가서 살 수는 없으니까 함께 이주할 사람들을 돌아와 모으게 됩니다. 야, 일로 가자!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에이리크가 이제 함께 가자고 선동을 하는 이 그린란드라는 땅, 이거를 조금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세계 지도상으로 보면 이 땅이 굉장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지도 도법상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이렇게만 보면 무슨 호주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눈으로는.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호주가 면적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약 70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이 그린란드는 고작 200만 밖에 안 돼요. 이게 700만인데 이게 200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호주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서 뻥튀기 면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 그린란드가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은 맞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그린란드는 대륙이 아니라 일개 섬이니까 어떤 대륙 안에 소속되어야 할 거잖아요. 그게 북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그린란드로 간 이 바이킹 붉은 에이리크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로 간 최초의 유럽인이다 라고까지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린란드도 아메리카 대륙이니까.
예, 근데 사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예, 대개는 그 에이리크는 그냥 그린란드를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아메리카까지 결부해서 그렇게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사실 그 다들 아시는 대로 뭐 지질적으로 여기가 이제 그 아메리카라고 이제 분류가 된다고 하지만 현재 그 실제 영토의 정치적 소유권은 유럽 국가인 덴마크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근데 뭐 유럽인 덴마크 거라고 해서 그린란드를 유럽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뭐 그렇게 치면 저 남쪽 아르헨티나 옆에 있는 포클랜드에도 영국령 여기를 뭐 유럽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말이 안 되죠. 참고로 이 그린란드가 덴마크 땅이 된 거는 19세기입니다. 굉장히 나중이죠. 섬이 하도 크니까 그 동북부 일부를 노르웨이가 영유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건 인정을 못 받았고요. 여기가 알래스카 있잖아요. 이제 그 알래스카가 이제 원래 러시아 땅인데 미국이 돈 주고 산 거 아닙니까? 19세기 당시 돈으로 720만 달러 주고 미국이 샀죠. 인류 역사상 부동산 거래로는 사상 최대의 대헐값이다라는 평이 많은 바로 그 거래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래인데 참고로 알래스카가 석탄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그 가격에 판 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그 알래스카를 산 이 미국이 그린란드도 덴마크한테 돈 주고 살려고 한 적이 있어요. 이건 20세기 때의 일인데 당시 미국이 불렀던 가격이 1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덴마크는 안 팔았죠. 근데 지금도 뭐 덴마크령이라고는 하는데 뭐 국방 외교를 제외한 내정은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독자적인 총리도 있고요. 국방 같은 경우는 이 그린란드의 그 덴마크의 개썰매 부대가 아주 유명하죠. 여하튼 이렇게 아이슬란드에서 추방 그린란드 이주를 결심한 에이리크가 이제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이쪽으로 같이 이주하자라고 아이슬란드 지원자를 모집을 하는데 이제 그 그린란드 라는 이 이름이요 바로 이 그 이주 활동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리크가 이주민을 모으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 그린란드예요. 그러니까 녹색에 풀이 많은 살기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원자를 모은 건데 이거 아시겠지만 이 그 아이슬란드라는 그 땅이 그 농경이나 그런 거에 적합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이슬란드 땅 면적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근데 인구는 30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 크기는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뭐 약간 큽니다 오히려. 근데 인구는 우리나라 송파구가 6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거의 송파구 반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건 아무래도 땅 자체가 농업 생산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발생한 일이죠. 뭐 축구는 잘합니다만. 그래서 주로 생계를 어업, 목축 이런 거에 역사적으로 의지해 왔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푸른 땅이다. 풀과 초원의 땅, 그린, 란드 이러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이제 그 뻥이죠. 척박하고 황량한 황무지다 이렇게 말하면 같이 아무도 안 갈 거니까 에이리크가 뻥을 친 거죠. 즉 에이리크의 일종의 부동산 사기였다. 전혀 가치 없는 부동산, 땅을 이야 끝내주는 녹색의 멋진 땅, 그린란드. 근데 그 사기가 그 땅의 영원한 이름이 돼버린 거죠. 그린란드는 사실 그 뭐 풀, 초원은 고사하고 실제로 80% 이상의 땅이 얼음으로 뒤덮인 곳입니다. 사실은 화이트란드죠. 그린란드가 아니라. 그린란드 내륙 지방의 경우 어떤 곳은 뭐 한여름에, 그러니까 겨울 아니고 여름에요. 한여름 기온이 마이너스 영하 33도인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 지역은 사람 살 데가 아니죠. 아주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를 친 건데 근데 한 1% 정도 그 사람이 살만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해안가 라인이죠. 꽤 풀과 나무가 자라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극소수.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에이리크가 이렇게 그 썰을 풀어가지고 아이슬란드 사람 지원자를 상당히 또 모아요. 해서 이제 당당하게 그린란드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정착한 곳이 브라타울리드라고 하는데 대략 여기쯤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그린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풀도 있고 전원주택 같은 느낌도 좀 나요. 그래서 뭐 여기만 놓고 따지면 딱 뭐 사기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과장 광고 뭐 그 정도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여튼 그래서 여기서 1년의 구 바이킹들이 삽니다. 그리고 에이리크에겐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레이프 에이릭손, 그러니까 에이리크의 아들이니까
에이릭손이 되는 거죠. 이 인물이 또 중요한데요. 이 사람, 이제 그 아들이죠. 어느 날, 이 사람의 지인이 또 한 명 있어요. 비아르니, 해리 올프손, 혹은 뭐, 비아르니, 헤롤프손이라고도 하는데, 비아르니에게, 묘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모든 일의 발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얘기가 이제 그린란드 사람들의 사가, 보통 그린란드 사가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비아르니라는 지인, 사람이 이제, 이 사람도 원래 아이슬란드 사람입니다. 아이슬란드 출신인데, 이 비아르니가 이제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한 상단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해외 취업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일을 상당히 잘 해가지고, 상단에 일종의 뭐 CEO까지는 아니어도 팀장급? 거의 그 정도까지 자리에 올라요. 근데 이제 원래 고향은 아이슬란드니까 뭐 노르웨이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매년 여름이 되면은 그때마다는 고향으로 귀향을 해서 마치 우리 추석 명절 때 고향 가는 것처럼 돌아와서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한 며칠 묵다가 저 그럼 또 일하러 가겠습니다 해서 다시 노르웨이로 돌아가고 그렇게 반복하는 삶을 살았죠. 이 사람이 상당히 효자인데 근데 986년 여름이 됐습니다. 뭐 이 여름에도 역시 이 비아르니가 고향인 아이슬란드로 돌아왔죠. 아버지 보러. 근데 놀랍게도 돌아온 고향집에는 아버지가 계시질 않았습니다. 어디론가 아버지가 사라져버린 거죠. 이걸 보고 비아르니는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헐레벌떡 아버지가 어디 가셨는지 수소문을 하고 나서죠. 근데 수소문 끝에 알게 된 게 바로 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린 에이리크 있잖아요. 부동산 사기, 저 푸른 땅으로 가자. 이 꼬시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린란드로 이주를 했다라는 사실을 이 아들인 비아르니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해서 비아르니는 아니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해가지고 자기 돈 풀어서 사람들, 선원들하고 배를 사들여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서 자신도 그린란드로 갑니다. 요즘 같으면야 바로 핸드폰 때리면 되겠지만 이 시기는 뭐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찾아 나서는 수밖에. 근데 이 효자 비아르니가 하도 당황을 해서 급하게 그야말로 아빠 찾아 산말리죠. 그걸 급작스럽게 떠나다 보니까 본인이 상단 해상무역의 전문가 거의 뭐 CEO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항해를 위한 준비를 전혀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냥 마음만 급해가지고. 그리고 비아르니가 유럽 쪽하고 무역을 했겠지. 근데 서쪽으로 뭐 가봤을 턱이 없잖아요, 그동안. 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북유럽의 효녀 심청이라고 할 수 있는 효자 비아르니가 이게 이제 이쪽으로 그냥 무턱대고 출발을 했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이게 그린란드로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폭풍에 휘말려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계신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한 데로 배가 빠지게 됩니다. 해서 이제 그린란드가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땅에 도착을 해요. 근데 도착한 그곳이 아빠가 간 그린란드가 아님은 비아르니는 도착하자마자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었죠. 처음에 내린 땅은 굉장히 평평한 바위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이상한 데로 왔다. 이거 아빠 찾으러 왔다가 나도 미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 갔던 곳에서는 빨리 다시 거기를 떠서 재차 항해를 지속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항해를 타고 가다가 또 땅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도착해서 땅에 내려 보니까 한번 쭉 봤을 거 아닙니까 내려가지고. 근데 거기는 정말 붉은 에이리크가 말했던 대로 엄청나게 많은 나무와 숲이 우거진 그런 곳이었던 거죠. 즉 굉장히 본인들이 원래 살던 데보다 압도적으로 살기 좋아 보였던 땅이었던 겁니다. 도착하게 된 거기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황당하게도 비아르니가 돈 주고 모아왔던 선원들 있잖아요. 편성한 구조대. 이 양반들이 여기서 비아르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봐요, 비아르니. 아니, 우연히 이렇게
낯선 땅에 오긴 했지만서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날씨도 좋고 쓸 나무도 많고 숲도 우거지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그 부동산 사기꾼 그 사람이 말했다던데 그게 혹시 원래 여기가 아니었을까요? 기왕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기도 한데 돌아가기도 힘든데 살기 너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냥 우리 여기서 삽시다. 같이 온 사람들이 황당하게도 돌아가지 말자, 여기 눌러 앉자 이렇게 이제 캡틴 베아르니에게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베아르니한테는 그야말로 귀신 신하락 까먹는 얘기인 게 베아르니의 목적은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눌러 앉자는 선원들을 설득하고 목박지르고 얼르고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싹 정리를 해서 역으로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항해를 재차 떠나게 됩니다. 근데 물론 되돌아오는 길도 쉽지가 않았죠. 그래가지고 어딘지 모르는 땅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도 오만 대고생을 하다가 어쩌어찌 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베아르니가 그린란드를 찾아냅니다. 인간 승리죠. 그리고 그린란드의 헤롤 푸스네스라는 곳에서 베아르니는 드디어 극적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재회합니다. 그야말로 눈물의 가족 상봉이죠. 그 두 부자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는지 어땠는지는 사가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튼 대단히 기뻐했겠죠. 당시 이제 이 에이리크가 몰고 왔던 딱 이제 선동에서 몰고 왔던 아이슬란드인이 이제 그린란드에 상당히 이렇게 군집촌을 이뤄서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해서 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아르니는 자기가 그 전에 오면서 발견했던 두 개의 의문의 땅을 얘기를 해줍니다. 평평한 바위의 땅, 헬룰란드, 나무가 많은 땅, 마크란드. 이 두 땅의 이야기를 그쪽에 있던 이주민들에게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베아르니가 발견했다고 하는 그 두 땅, 거기가 어디냐 하면 처음에 간 평평한 바위의 땅 헬룰란드는 여기였습니다. 여기가 캐나다잖아요. 여기였어요. 베아르니가 처음에 간 데는. 그린란드 여기로 가려다가 일로 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간 나무의 땅 마크란드는 여기였습니다. 즉 여기 지금의 캐나다 북동부 지방 두 군데를 바로 북유럽의 효녀 심청 효자 베아르니가 갔던 거죠. 본의 아니게. 그래서 콜럼버스는 당연히 아니고 당연한 거고 아메리카 대륙을 간 그린란드 빼고요. 아메리카 본토를 간 최초의 유럽인이 바로 이 효자 베아르니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바로 그린란드 사가를 통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베아르니가 대단한 효자인 게 한 번 아버지랑 헤어지고 나니까 그 아버지의 소중함 다시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건지 자기가 원래 노르웨이 상단에서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이 뜬금없이 오게 된 그린란드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한동안 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린란드에서 살아요.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선 그린란드를 떠나게 되는 거죠. 노르웨이로 다시 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는 애초에 그린란드 이주를 주동했던 에이리크의 아들 레이프 에이릭손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베아르니가 자기가 우연히 갔던데 나무의 땅 마크란드 이야기를 이제 이런 이주민들한테 해줬을 때 그때 당시는 별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못 끌었다고 해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이 그린란드가 말이 그린란드지 부동산 사기였으니까 애초에 나무가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땅의 80%가 얼음인데서 어디 나무가 많겠습니까? 없죠. 근데 이 나무가 없으면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일단 집을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배는 당연한 거고. 해서 이 레이프가 진짜 이거 나무 없어가지고 미치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베아르니가 했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나무가 많은 땅 마크란드. 그래서 여기서 이 레이프 에이릭손은 하나의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건 베아르니의 개인적 목격담이잖아요. 무슨 사진 찍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프는 그가 묘사했던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그가 말했던 항로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거기로 한번 가보자.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져 있다는 바로 그곳으로 해서 이제 그 의문의 긴 항로를 견딜 수 있는 배를 확보하고 그리고 함께 가줄 수 있는 선원들을 이제 모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과감한 레이프 에릭슨의 결정, 이 모험에 동참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토르핀 카를 셰프니 토르다르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만화 밀란드 사가의 주인공이죠. 실존 인물이에요, 토르핀. 그래서 이제 이들이 벼르니가 말했던 바로 그 땅, 나무와 숲이 무성한 그 약속의 땅, 그곳으로 떠나는 모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레이프 에릭슨과 토르핀의 여행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스토리들 또 마저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